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2022년도 딱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4월 말 5대니까. 지난 4월까지는 뭐 썩 좋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부침이 심해. 그러니까 예. 우리가 모르는 악재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는 셈이니까 네. 남은 기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이번 주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역시 박스권 약간 변동폭이 컸던 것 같은데 시장을 움직인 뭐 변수들, 이슈들 한번 짚어보고 시작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사실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이제 왜냐하면 미국 나스닥이 신저점을 한번 기록했죠. 그러니까 52주 신저가 저점을 좀 깨면서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에 2,615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가 이제 그걸 또 딛고 또 주 후반에 어쨌든 조금씩은 살아났거든요. 이제 네. 그 배경은 또 중국 증시가 충격을 좀 받다가 일부 뭐 봉쇄령 완화, 뭐 또 부양책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한국도 조금은 좀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와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요새 나스닥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건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대형사들이. 상당히 어닝 스프라이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10개 중에 7, 8개가 그냥 다 서프라이즈하고, 근데 이게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1분기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너무나 안 좋은 시기였잖아요. 그 불안정한 시기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게 좀 호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번 주에도 역시 계속 이어졌던 건 미국의 긴축 이슈는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0.75% 올린다, 0.5다 뭐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누구 이제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미국의 긴축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발목은 중간중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주들이 조금 부침이 심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좀 좋지는 않았고, 그리고 시장도 시장이었는데 그 환율이 좀 걱정입니다. 지금 네. 이번 주에 원달러 환율이 1270원까지 급등하는 양상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복합적인 좀 위기가 작용하면서 환율이 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2,600과 2,750에서 박스권이 뭐 이번 주에도 어쨌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환율 급등이 이제 큰 부담이었는데요. 뭐 미국의 긴축, 또 중국의 봉쇄, 그 무역 수지 적자 네. 이런 게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1,300원까지도 한번 네. 찍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우리 이사님 볼 때 뭐 중장기적으로 환율 전망 어떤가요? 환율은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당장 하락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전망이 우세하고, 이게 지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달러가 너무 강해요. 지금 달러가 103까지 갔거든요, 달러 네. 지수가. 근데 이제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유로하고 엔화가 너무 또 약합니다. 요새 엔화가 좀 사실 가치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BOJ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부양책 얘기를 쓰니까, 미국은 긴축 가는데 일본은 오히려 돈을 푸니까 엔화와 그 달러와 간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방 통화의 이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엔화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는 달러와 강세 요인이고, 거기에 또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엔화 유로화 더하면 이 달러를 결정하는 이제 구성 요소 중에 70%가 이 두 개거든요. 네. 그 이쪽 통화들이 약하면 당연히 달러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4월이 특수한 경우인 게 외국인들이 배당받고 송금을 해요. 역송금. 예, 역송금에서 원래 약한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여기까지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우리 한국의 원화가 좀 안정화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개선되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환율 변동성은 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 뭐 코로나19 때 환율 그때 당시에 이제 원달러 환율 고점이 1,296원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2020년 3월 위기 때죠, 그때. 상당히 지금 그 구간까지는 좀 일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최근에 또 위안화까지 너무 급격하게 또 약해지고 있어서 원화 약세 흐름에 좀 계속해서 좀 동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안정화되려면 FOMC에서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연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방역 기조가 좀 완화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위안화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너무 제로 코로나를 세게 하니까 중국 경기 안 좋아지고 이거 돈 빠져나갈 것 같다. 이 우려감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방역 기조 좀 완화가 좀 돼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약간 절상이 되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FOMC에서 연준이 뭐 빅스텝을 좀 세게 밟아갈 네.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차질을 빚어지면서 네. 증시는 오히려 호재가 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미국 GDP 성장률이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는 역성장이 나오긴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소비는 여전히 단단하대요. 그 안에 있는 소비는 준 게 아니고 견조한데 투자가 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역성장은 좀 일시적인 것 같다. 이런 좀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까지 걱정하는 모습은 아닌데, 사실 이제 해석하는 거에 나름의 따름이죠. 이렇게 좀 어쨌든 지표가 안 좋으니까 연준이 좀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근데 세부 내용은 좋은 거 아니냐. 소비가 이렇게 좋은데 소비가 좋다는 건 또 물가를 자극시킬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연준이 또 긴축을 할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하나의 지표 가지고 아 연준이 긴축을 덜 할 것 같다, 더 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5월 그 FMC 5월 4일 날 끝나는 그게 끝나봐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게 주가에는 반영을 하고 있어요. 0.75%까지 올린다는 거 이미 시장은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90% 확률이라는 거는 시장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사 6월에 0.75%로 올린다고 해도 그게 추가적인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이 그래도 내심 바라는 건 연준 그 의장이 그래도 0.75는 좀 너무 앞섰다, 0.5로 계속 스텝 바이 스텝 가겠다, 이러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거는 5월 4일에 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곧 나오죠. 네,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예, 네. 고용 지표 보면 또 판단이 자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이렇게 세게 긴축을 하려는 이유가 사실 고용 때문이거든요. 고용이 너무 좋아서. 예. 근데 그게 뭐 역으로 이럴 수는 있죠.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좀 속도 조절할 가능성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이제 국내 증시 외국인 지분율이 28.8%,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많이 비워놨다는 이야기인데, 뭐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되는 것 같고, 금요일 날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네. 어떨까요? 지금 5월 달 들어서고 FOMC가 끝나면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정말 의미가 있었던 게 이제 갑자기 전기전자, 삼성전자 쪽으로 그냥 어마어마한 매도가 그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었는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 사고 또 판 적도 많았기 때문에 연속성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매도의 좀 정점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 이유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환율이 너무 높고 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니까 일단 팔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같은 신흥국 안에서 차라리 브라질, 인도네시아, 사우디를 산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만, 중국, 한국을 팔아버리고, 왜냐하면 원자재 타격을 받는 국가니까. 그래서 제조업 국가를 좀 줄이고 원자재 그 수출국을 좀 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 거기다가 또 중국의 공급난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요. 지금 상해시가 4주째 봉쇄당했는데, 이게 물류도 굉장히 큰 도시니까 이게 봉쇄당하면 결국에 나중에 또 공급망에 또 큰 타격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확실성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를 좀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우리가 좀 희망을 찾아볼 거는, 이런 이슈들이 지금 뭐 어제 나온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지분율도 그동안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좀 팔 만큼은 판 게 아닌가.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매도보다는 이제 좀 당분간은 외국인 매도가 좀 준 상태에서 좀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높은데,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본격적인 매수인데 그것까지는 중국의 봉쇄령 완화, 원자재 가격 안정, 이 두 가지가 좀 보여야 되겠죠. 예. 환율도 안정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가시성이 보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번 주에 기아를 제일 많이 샀고요. 2,255억 샀고, 현대차를 844억,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744억, 아모레퍼시픽을 680억,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302억, 신한지주를 299억, 그 다음 포스코 케미칼을 253억,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236억, SK 이노베이션을 220억, SOE를 216억 정도 매수했는데 역시 뭐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동차를 제일 많이 샀고 예. 은행 업종이라든가 정유주도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1분기 호실적 기업들을 위주로 샀고 특징적인 건 셀트리온을 진짜 오랜만에 샀더라고요.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데 모처럼 셀트리온 그룹주를 좀 많이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이 이제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매도 매수 다 볼 때 이 매매 동향에서 좀 특징적인 이런 면이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도 지금 특징이 실적의 반응을 바로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일 많이 산 업종이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3,200억 정도나 순매수를 했던 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장세에서 되게 좀 눈에 띄었던 게 제약주가 의외로 좀 셌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물론 셀트리온 영향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 아니냐. 왜냐하면 제약도 사람들이 이제 약국이나 병원을 좀 더 가겠죠. 예전보다는. 예.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처방의약품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이 워낙 안 좋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래서 저가 매수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동차와 제약주가 굉장히 좀 그 외국인들 수급적으로 그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변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어쨌든 일방적인 매도에서 조금 바뀌는 모습이 조금은 좀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기관들이 많이 담은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기관 투자들 역시 그 현대차를 많이 샀습니다. 자동차는 예, 주에는 1,383억 샀고요. LG화학 역시 실적이 잘 나왔죠. 810억, 셀트리온 650억, 삼성 SDS 역시 실적입니다. 473억, SK를 449억, 아모레퍼시픽 442억, 현대글로비스를 306억, HMM을 276억, 포스코 케미칼을 233억, SK 아이테크놀로지를 232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인처럼 이번 주에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을 그냥 고르게 다 매수를 좀 했던 것 같고 특히 여기도 오랜만에 들어온 기업이 그 삼성 SDS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들도 역시 그 실적 보고 이번 주에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급락장에는 연기금이 그동안 좀 구원투수 역할을 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 장에서는 어땠습니까? 1월부터 이제 올해 전체 데이터를 봤더니 현재 911억을 순매도 중이고요. 911억. 예. 예. 근데 이게 많이 줄이긴 줄였죠, 매도를. 왜냐면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 편입 때문에 나머지 주식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조 원 넘게 팔고 있었는데 그 후로는 어쨌든 매수가 조금씩 들어왔고 4월 지금 이제 뭐 현재로서는 한 달간 데이터를 보면은 3,500억을 순매수했거든요. 4월 달에는. 네. 근데 이번 주에만 3,4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번 주 들어와서 확실히 연기금이 좀 방어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수가 빠져도 팔고 뭐 올라도 그냥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시장이 2,600 초반까지 급락 나왔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과거처럼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방어로서의 역할은 이번 주에는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개인 투자들은 역시 뭐 급락한 거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 주에도 제일 많이 샀고요. 무려 1조 원을 넘게 샀습니다. 1.2조 원 예. 샀고 네이버를 2,645억 역시 뭐 많이 빠진 기업이죠. 펄어비스 역시 똑같습니다. 2,210억, SK하이닉스를 1,543억, LG이노텍을 1,149억, LG디스플레이 역시 좀 많이 빠졌는데요. 1,040억, LNF를 1,019억, SK텔레콤을 752억,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제 728억 샀고 LG에너지솔루션을 654억 샀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대부분 다 저가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른 업종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어떤 쪽이었습니까? 그 원자재 가격 수혜주들이 좀 역시 오르긴 올랐고요. 가장 많이 오른 게 도시가스 7.5% 올랐고 UAM이라 그러죠.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거. 예. 그게 이제 상용화가 뭐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5.7%
올랐고 역시 뭐 농산물 가격 수혜주입니다. 육계 관련주 네. 4.6%. 그다음 오랜만에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4.1%. 그리고 철강주 중에선 중소형주가 3.2% 올랐고 그다음에 굴삭기 업체들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건설기계가 2.9% 반등을 했고요. 또 건설 대표주도 그동안 급락을 좀 딛고 2.7% 올랐는데 아마 대우건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고 사료업체가 2.1% 올랐고요. 자동차 대표주가 0.7% 올랐고 그 다음에 제지업종도 0.6% 정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되게 약했는데 실적이 좋거나 뭔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장과 상관없이 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랜만에 자동차주가 이번 주에 좀 약간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정말 뭐 최악의 구간이었잖아요. 1분기만 해도 뭐 러시아 문제, 전쟁 터지고 뭐 물가 상승이니까 이제 차 안 살 거다. 또 공급망은 여전히 안 좋다. 막 이런 뭐 온갖 악재가 다 중첩돼서 다 신저가를 기록을 했던 게 좀 한두 달 전인데 놀랍게도 기아가 이제 저점에서 한 20% 반등할 정도로 좋았는데 일단 그런 악재들이 미리 다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나쁠 게 없다. 이게 좀 컸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실적을 냈잖아요. 특히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P 곱하기 Q-C라고 하는데 P가 단가고 Q가 물량이잖아요. 이거 곱하면 매출액 나오잖아요. 여기서 비용이 C거든요. 이것 빼면 이익 나오잖아요. 이번에 실적 좋은 거 중에 제일 컸던 게 P예요. 단가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소나타처럼 잘 안 팔리는 모델에 반도체를 안 넣고 그걸 빼가지고 SUV 모델에 넣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걸 믹스라고 하는데 차종이 섞이잖아요. 근데 SUV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마진이 좋아요. 고가차로 예, 고가차를 뭐 제너시스라든가 예. 비싼 차로 넣어버린 거죠. 이 부족한 반도체를.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또 EV6 전기차 예. 이쪽 비중이 6%나 늘어날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좀 비싼 차종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밀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서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비싼 차들이 또 잘 팔려요. 지금 여전히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단가 상승의 효과가 굉장히 컸고 판매량은 당연히 좀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이 어쨌든 정상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좀 Q가 좀 약간은 좀 안 좋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좀 덜 줬고 그리고 이익이 늘어난 배경 중에 하나가 비용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인센티브라 그러죠. 이게 자동차 딜러들한테 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팔아달라. 근데 지금은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지금 거의 주문하면 1년씩이라 예, 그러니까 이건 딜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냥 딜러한테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살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네. 제발 좀 저 좀 빨리 좀 주세요. 이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이 인센티브가 구조적으로는 꺾이니까 비용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현대차가 또 브랜드 가치가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아나 이것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환율 효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니까 실제로 현대차, 기아가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삼성전자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도 좋게 보는 게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제는 Q도 늘어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이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전망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PER이 5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에 대한 전망은 좀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증권가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신중한이라고 그 신한금융에서 나오는 네. 이제 신한 중소형주 한 번에 이제 몰아보기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이 약어인데 요게 5번째예요 벌써.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건 뭐냐면 반도체 장비입니다. 요거는 고영민, 최도연 이제 그 연구원님이 자료를 썼고요. 22년 1분기가 좀 장비사들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부진할 것 같은 게 그 반도체 업체들 투자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좀 많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품이 좀 부족하대요. 부품이 부족하면 그 부품 가지고 장비 만들거든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그 장비 그 캐파라 그러죠. 이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매출 성장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랑 좀 비슷한 케이스죠. 물량 성장이 안 나오는. 그래서 실적은 좀 다운될 수도 있다. 그런 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쿨런트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벨기에 그 3M 공장에서
온도 조절 장치 만드는 그 장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칠러 장비인데 여기에 그 쿨런트라는 냉각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공장 가동 중단시켰잖아요. 벨기에 정부가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없으면 또 장비 못 만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칠러 장비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도 좀 일부 다운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좀 실적은 1분기에 좀 슬로우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쨌든 투자는 예정대로 집행한다라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투자가 뭐 여기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니까 장비주를 여러분들이 고르실 때는 이런 포인트를 보고 좀 고르시면 된다. 그래서 뭐냐면 고객사가 좀 다변화되고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첫 번째가 중국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실제 발주를 해요. 자기네들 이제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근데 미국의 장비 수준을 못하니까 한국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회사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만 하는 회사보다는 비메모리 같이 하는 회사, 이쪽이 더 각광을 받을 것 같고, 또 일부 장비 회사는 태양광이나 2차 전지까지도 외연을 넓히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세화라 그러죠. 이제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데 그거를 가는 붓처럼 미세하게 그려야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 이런 데 좀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기업들을 뭐로 적었냐면요. 주성 엔지니어링, PSK, STI 요 세 개를 탑픽으로 적어줬고, 관심 종목으로는 신성 ENG 이렇게 좀 적어놨으니까 개별 기업은 보고서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뭐 1분기 실적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3분기를 좀 걱정하더라고요. 3분기를. 왜냐하면